20대 총선 이후 여야가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지 오늘로 꼭 일주일째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결심했던 여야. 하지만 아직도 표심을 제대로 잊지 못한 모습들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시 뉴스앤이슈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표심을 읽지 못한 행동들을 저희가 좀 골라봤는데요. 막말파면 윤상현 당선인의 복귀를 꼽았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4.13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무소속 당선인 7명을 다 복당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친박계 각 계파별로 좀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에서는 주속기 좀 당으로 돌아와 달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지금 총선 대참패 이후에 탈당해서 무소로 출마했던 사람들의 복당 문제가 1차적인 쟁점이 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총선 민심에 비춰봤을 때 그게 정말 우선적인 과제였느냐 당연히 지적을 받을 만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복당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됐던 게 제2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2당이 됐으니까 탈당했던 무소속들이 복귀한 다음에 일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먼저 이제 제기되는 바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기했던 윤상현 의원 특히나 조금 그렇습니다. 7사람의 탈당에서 당선됐던 무소속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죽여버려 이런 막말 논란 속에 사실상은 징계성으로 컷오프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건데 굳이 7명 내부 중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선별해서 해야 된다면 아마 윤상현 의원은 가장 그 뒤쪽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근본부터요. 이제 다른 쪽들은 윤상현 의원이 들어와야 특히 친박계의 경우 힘을 받는다는 주장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더 했어야 되는데 먼저 거론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탈당했던 무소속들의 복귀 여부가 1차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총선에서 2당으로 추락했던 새누리당이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내 일당 회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표심을 거스르는 행동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복당 문제가 지금 1차적인 관심이 되는 이유는 당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일당의 지위를 복귀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 당의 주도권을 앞으로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갈등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예.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2당으로 이제 추락을 하고 상당히 큰 패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패배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해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복당을 서두르고 또 다른 의원들도 지금 유승민 의원도 이제 복당 신청서를 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들이 이게 당을 들어가서 당을 어떻게 화합을 해서 잘 이끌어가겠다 이런 어떤 대책의 차원보다는 당내 주도권 갈등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구도 속에 그대로 아직 잠겨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네. 상태로는 이게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이제 복당을 통해서 일당이 된다 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두 야당이 반대하면은 그게 총선 민의 자체를 이렇게 거스른다는 어떤 역풍도 있을 수 있고 국회의장이나 이런 자리를 가져오는 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전혀 이런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당 문제에 먼저 매몰되어 있는 거는 여전히 지금 총선 이전의 어떤 그런 계파 갈등 구도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상현 당선인하고는 다르게 또 유승민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또 지금 공개적인 비판이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형식상으로 보자면은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당에서 그 지역은 새누리당에서 공천하지 않았죠. 무공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받지 못했던 제외가 됐던 것에 대해서 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상대적으로 윤상현 의원 지역구는 컷오프 형식으로 돼서 징계성 컷오프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를 형식상으로도 공천을 했던 케이스고요. 그 점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쪽이 유승민 의원에 해당되는데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사람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념성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이념적 잡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했죠. 그런데 그게 적절한가?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념 논란이 됐던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식 교수단체 연설 관련 내용도 사실상 2012년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의 강령이라든가 정책을 바꾸는 방향에서 기본 구조가 그런 방향 됐지 않습니까? 당시 심지어는 당의 강령에 들어있던 보수라는 용어를 때릴까 말까 할 정도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런 정책적인 지향에 대한 이념성보다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운영하고자 했던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한 충돌 때문에 좀 문제를 삼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념적 잡탕성 문제는 초점은 아닌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충돌의 문제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표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충돌했던 사람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했고 당이 오히려 거기에 무기력하게 끌려갔던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민심을 읽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나 지금 새누리당 내 골이 깊은가 계파 갈등이 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좀 등을 돌렸었는데 그 계파 갈등이 여전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심을 못 읽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 들었던 분 한 분이 더 있죠.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던 원유철 원내대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해서 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것을 두고 요 며칠 사이에 새누리당이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네. 원유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다 사퇴하고 본인이 어쨌든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회가 이제 해산이 되면은 그 권한 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민심 거기다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은 새누리당의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비상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활로를 뚫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고민 없이 그대로 마치 어떤 과도기적인 이해한기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새롭게 당선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라고 물러섰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였던 비대위 체제는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어떤 비대위를 모방한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당 자체를 좀 바꾸는 모양을 가지고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도 지금 이번에 이런 어떤 민심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것의 어떤 깊이가 골이 깊다면 그만한 어떤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기존 체제를 약간 변형해서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것들은 아마 전혀 총선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겠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완전히 물러선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대체로 본인이 이제 그만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반대가 많기 때문에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잠시라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내정된 것처럼 알렸던 배경을 두 차원에서 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계적으로 당 대표가 유고시에는 그 다음으로 원내대표가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차원에서 이제 비대위까지 갔다라는 이제 기계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부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친박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른바 친박 쪽의 입장을 대변했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후에 지도부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역할을 초석을 닦아줘도 기대했던 거 아니냐, 친박이 향후 지도부를 장악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당에 뭔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그 역할도 저는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대패했을 때 지금 뭔가 당은 변화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만약에 총선 전이라면 분명합니다. 공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주면 되는데 현재는 20대 총선이 끝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말은 혁신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라고 보자면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당청 관계 속에서 당이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되어왔던 거. 그런데 또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되어왔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일정한 성과를 냈으면은 그냥 묻어갈 수가 있을 것인데 정부는 성과가 없는 채 당은 무기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청 관계에서 뭔가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원유철 원내대표라든가 이후에 최경환 의원 등을 중심으로 움직이다면은 그 방향에 어울리겠고요. 또 어울리지 않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의 세력 구도는 대권 향배를 두고서 이 세력이 재편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할 속에서 하자면은 뭔가 기존의 새누리당이 잘못됐던 방향을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잠재적인 대권 구도에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전에 당의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지금은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 민심에 반영됐던 있던 부정적인 면을 다시 재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시 세력이 다시 한번 뭔가 다시 꾸려가려고 하는 것은 아마 용납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부에서도 용납되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물밑에서 비대위에 좀 참여를 해라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의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원할 어떤 구원투수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새누리당 이제 대선 주자들까지 뭐 거의 이제 초토화됐다시피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의 고질병으로 되었던 계파 갈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대 교체라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정치의 어떤 방식 아까 뭐 당청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정책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여야 간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가면서 여러 고민을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인물들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당을 끌어갈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깊은 고민들 속에서 좀 더 현명한 어떤 답들을 집단 어떤 지성이 발휘된다면은 그런 답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 자체가 유권자들의 눈에도 새누리당이 뭔가 변하려고 하는 걸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이 사람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당이 어떻게 하면은 좀 그동안의 어떤 잘못들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더 시급해 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인적 쇄신이 아닌 상황에서 인적 쇄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을 앞두고 공천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운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준다는 것이 저는 여야 관계 아니면 당청 관계 이상의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새누리당의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지난 3년 2, 3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여당이 새누리당이 뭔가 주도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던 것이 거의 없단 말이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 완전히 정속돼서 끌려왔던 것이고 간혹 누가 한두 마디 나왔다가 다시 또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받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 3년 이상 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당으로서의 뭔가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중심에 섰던 친박들은 다시 이제 전면에 서기가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된 상황이고 다음에 그거 뭔가 대체하는 사람들도 아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이하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한나라당 내부에 있었던 쇄신파들 일정 그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최근에 3년 동안 그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혁신 모임을 중심으로 조금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조만간 당 내부의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앞으로 새누리당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심을 읽지 못한 인물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도 그야말로 자신을 당 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동? 컷오프 되고 난 뒤에 이제 더 컷 유세단이라는 어떤 조직까지 해서 선거운동에 이렇게 매진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마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선거만 끝나라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그 공천 과정이나 당 운영에 대한 불만 또 어떤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비대위 체제의 어떤 선거를 치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잠재되었던 내부적인 불만들의 어떤 일단이 표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번에 일당이라는 어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본인들이 정말 잘해서 이렇게 얻었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의 반작용 이런 것도 굉장히 큰데요. 또 호남에서는 사실상 그 대패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이 커다란 승리 속에서 누가 다시 당내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냐 똑같은 문제에 다시 예. 몰입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어떤 일면을 저는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이유도 이런 막말 때문이었는데요. 아까 이제 민심의 역주행 이렇게 주목이 이제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예. 정청래 의원 본인은 민심의 역주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김종인 대표가 당을 안정시키고 이만큼 성과를 거둔 중심에 기여를 했다라는 쪽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지만 정청래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180석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민심을 읽는 것은 그런 쪽인데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총선에 대한 기여도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더 큰 유세단이 훨씬 많은 기여를 했다 얘기하고 있죠. 본인이 컷오프됐던 이른바 친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관한 것도 사실상 일반 국민 여론이 아니라 본인들을 공격하려는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 다수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정청래 의원의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최근에 와서 이제 돈 먹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당 대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면 안 되죠. 더불어 당의 위기에 처했을 때 비대위 대표도 맡아서는 안 되죠. 예. 그런데 당시로서는 경제민주화의 상징과 아주 환영합니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흔히 앞과 뒤가 다르니까 혹시 다른 견해로서의 민심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입장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선거 때만 해도 뭐 김종인 대표 옆에서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당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대표의 차기 당 대표 그 합의 추대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김종인 대표는 뭐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 경선에는 뜻이 없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표현했고, 또 그러나 당 대표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얘기는 이제 합의 추대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속내를 내비쳤는데요.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지금 이제 당권의 어떤 뜻을 내보이는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속에서 과연 기존의 이제 비대위 체제 속에서는 뭐 엄청난 어떤 비상 대권을 다 부여했었지만 그런 형태로 당을 운영이 안 돼. 총선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선까지 김종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실제 합의를 좀 이루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부분은 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과연 이제 어떤 정당에서의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뭔가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결정된 이런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논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 대표 본인이 지금 대표를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합의 추대의 방식도 사실상은 전대의 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 추대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본인 한 사람만 대표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1인에 대한 합의 추대가 되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 사람들이 대표 도전하겠다고 지금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죠. 송영길 당선자 등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김종인 대표 단독으로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는 굉장히 의사가 강한데 본인의 그런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총선 전보다는 쉽지 않죠. 총선 전에는 큰 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의 공천권도 있었고 안 그러면 나 그만두고 나가버린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무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신이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이끌어주세요라고 했던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말로 했던 계약서겠지만 그걸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거겠고, 다음으로 현 당의 진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같이 뭔가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면서 입장을 주장하겠죠.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갔을 때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총선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고 그만뒀다면은 정말 극단적인 방향으로 갔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총선 전보다는 본인의 무기가 약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힘을 잃으면은 그냥 비례대표 한 번 더 하고 많은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총선 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대표는 계속하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열쇠를 준 게 문재인 전 대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표다라는 것은 일단 세력적으로 문재인 대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이번에 새롭게 원내 등원한 사람들까지 포함해놓은 압도적인 지금 원내 다수가 지금 이른바 친문 계열이죠.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중요한 게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선대위원장 나중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을 때 또 이후에 그 공천 파동이 있을 때 대선에 가는 길까지 맡아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본인의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문재인 대표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김종인 대표가 주장한다면은 뭔가 이제 문재인 대표는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당내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친문, 친노 그룹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단일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당내에서 결국 대선, 다음 차기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체제의 효율성 내지는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다수가 동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총선의 어떤 그 과정, 총선의 승리의 어떤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는 해석 자체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체제의 어떤 그런 어떤 변신 노력이라든가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먹혔다라고 본다면은 뭐 이후에도 뭔가 좀 더 역할을 맡긴다는 여론이 강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들, 뭐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평가, 심판들 이런 속에서 선거 승리 이루었다고 본다면 그 속에서 꼭 김종인 리더십이어야지만 다음 대선을 치를 것이냐 여기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어떤 판단들 속에서 그룹들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새로운 상황이 하나 생겨가지고 좀 자리의 여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대권에 직접 나가는 것하고 이제 당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지금 국회의장단을 주도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장이란 상당히 가능성이 큰 자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당 대표 넣어가지고 내부의 세력관계 조정하는 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선전포고를 한 천정배 공동대표를 좀 꼽아봤습니다. 국민의당, 뭐 아시다시피 대표가 둘이죠. 총선하는 동안에는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의 목소리가 좀 높았다면 총선 이후에는 이제 천정배 공동대표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의회 권력을 발휘해서 구정권의 적폐를 타파하겠다라면서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던 여당의 패배 그리고 야권의 승리인데 야당이 아니라 야권의 승리인데 마치 천정배 공동대표의 말은 여야 1대1 구도에서 야당을 진두지휘해서 선거를 대승으로 이끈 어떤 장수의 어떤 목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천정배 공동대표의 어떤 시각에 동의하는 야권 지지층도 있을 것이 그렇지만 이 어떤 선거 전체의 민심을 마치 우리가 너무나 잘 하고 어떤 심판론을 들고 선거를 치러서 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의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게 선거 이후에 어떤 국민의당의 뭐 어떤 심판 선거, 뭐 여당 심판 이런 어떤 승리를 일궈낸 주역 같은 그런 어떤 발언들이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일반 그 국민들 눈에는 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선거를 쭉 보면은 야당이 심판자가 되니 심판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고 여야는 경쟁하는 두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투사되어 있다 보는데 예. 천정배 공동대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적대감을 붙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 시류에 맞는지 좀 의문입니다. 예,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의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구난방식 주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당내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조율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 모든 발언을 조율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조율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점에서는 이제 너무 막 튀어나오고 좀 말이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뭔가 좀 잘 정제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 민생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어왔다. 그래서 정치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가장 강조하는 주요 세 당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당이에요. 저는 상당 부분이 뭐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마 천정배 지금 공동대표가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여당의 다수에다가 청와대가 국회 탓을 하는 통에 그동안에 국회가 제대로 뭔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아무 역할도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 잘 다뤄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같은 내용도 조금 정제된 방향으로 조리해서 얘기했으면 조금 더 공감을 받을 것인데 지금 네. 하다 보니까 마치 천정배 대표 본인이 주도가 돼가지고 심판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돼서 듣기 약간 거꾸로 면이 있긴 한데 내용 자체는 틀린 건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세 당 모두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총선 이후에 이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이 어떻게 보면 표심을 읽지 못한 또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